네. 이게 하면서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용하다. 예, 한자를, 여기 기억도 쓰셨네? 예. 기억은 제가 바꿨어요. 아, 예, 예. 이거 형태소 문제 때문에 쓰는 아, 건데요. 형태소? 예, 아, 예, 여기구나. 예. 여기서부터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 재밌네. 하나가 이제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럼 사에 대한 한자와 용에 대한 한자를 알면, 예. 바로 즉석에서라도 부려 쓰다로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한자를 활용한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조어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바꾸는데 충분히 저는 이제 한자가 우리말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는 어떻게 해요? 사용자.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낱말이 꾸러미 짜여 있기 때문에 하나만 바꾼다고 성공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요. 사용하다만 딱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 중 한자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거. 이제 이거는 뭐 다 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얘기잖아요. 모는 종인데 이제 방한지를 모는 종이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자주세, 뭐 불보라, 뭐 근거, 그릇, 이건 그루터기, 터잡이, 밑바탕, 밑둥, 뭐 이렇게 단순, 흡치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뒤치다. 근데 고전 문학에서는 또 색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고요. 뒤로 한번 하면. 뭐 다는 안 할까 하는 일부만 제가 이제. 아이고, 많이 하셨네. 그 이런 거 또 이제 원리 중에 황급히. 우리나라 부사를 많이 활용하는 방식, 부사 중에서도 의성어 의태어를 훌륭해. 활용하는 방식이 좀 또 많이 이제 방법론으로 황급히 후다다가 좋았어요. 그다음에 범위는 이제 손으로 말하면 버렁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버렁. 버렁이라는 게 제가 어디서 봐서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다음 어원은 뭐 아실 것 같아. 말밑. 그리고 개시하다는 이제 마수걸다. 우리가 야구에서도 홈런, 첫 홈런 치면 마수거리라는 말 쓰거든요. 그런 어떤 특수한 영역에서 쓰는 용어들을 이제 빌려서 마수걸다. 그리고 뭐 취지, 계획, 구상은 이제 밑그림, 고정은 붙박다, 분배할당, 벼름이랑 우리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성, 뭐 이제 자륵하다, 오묘하다, 야릇하다, 인내, 즐기다, 검증기다, 술록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 제가 쫓아해본 거야. 뭐 읽음이 무슨 미 하시잖아요. 이건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길을 들이는 거예요. 길들미, 예를 들면 사슴, 길든 사슴이니까. 그다음 대강은 뭐 줄잡다, 어쩌다, 어림잡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지막 거 쓴 이유는 사실 저희는 지금 이미 한자어에 훨씬 익숙해요. 그럼요. 그래서 대강이란 말은 떠올라도 이런 말 잘 안 떠오르거든요. 일단은. 아니, 이렇게 분리하면 다 떠올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훨씬 많이 쓰고, 그리고 애들한테 대강 뭐뭐 하다 할 때 대강 뭐 생각해봐 이럴 때 대강을 우리말로 바꿔봐. 그러면은 한참 생각해요. 그러다가도 잘 안 떠오르는 애들도 있고, 뭐 그냥 어림잡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머릿속으로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잘 쓰는 말은 대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강하고 어림잡다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대응어가 안 돼요. 대강, 그래요? 그럼 어쨌든 대응어가 1대1로 되진 않는데 비슷한 그 어류를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뭉치를 이렇게 대강은 거의 졸가리의 뜻이고요. 어떤 가리? 졸가리. 졸가리라는 게 있나요? 우리말이 있어요. 있나요? 저는 몰랐으니까 그런 걸 알아야 저도 써먹는데. 아까 그리고 일상어를 뭐라고 하셨는데 나날말, 나날살이. 그거 이제 앞으로 저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감이 좋으신 건데요. 황급히.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우리가 방법론으로 조어에 대한 방법론으로 이걸 활용하자. 의성 의태어를. 이제 부사가 우리말에 있느냐. 저도 이것도 늘 고민이에요. 부사의 정체성 문제요? 형용사는 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러세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또 품사가 있으시군요. 들어보고 싶어요. 주시경을 좀 따르는 편인데요. 최연배.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님하고 최연배 선생님. 달라요. 많이 달라요.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주시경 선생님은 우리말 자체를 연구하신 분이고, 최연배 선생님 교육학자잖아요. 최연배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영문학, 영문법 이걸 가지고 우리말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우리말의 특성을 더 잘 담아낸 건 주시경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주시경은 뭐 그 전문 언어학의 이 식견을 가진 분은 아니었으니까 많은 한계가 또 있죠. 그래도 그 정신이랄까, 태도, 또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은 최연배 선생보다는 훨씬 뛰어났어요. 이제 그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저도 이제 뭐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뭐 굳이 뭐 연구할 필요는 그래서 이제 없었는데 형용사를 약간 좀 의심하는 부분이 있으시고 교수님. 의심 정도가 아니고 형용사는 없다고 봐요. 예. 물론 그걸 이제 뭐 형용사로 말해지는 그 묶음에 동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같은 거예요. 상태 동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뭐 상태 동사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애매하고, 아주 간단한 예로 아름답다 형용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동사는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시제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시제어라는 것은 시간을 경계지어가지고 나누는, 그러니까 있었다. 엇이 이제 이엇의 줄임말이니까 있고 있음이 쌓인 것이 엇이잖아요. 그럼 있었다. 과거, 지나가 버린 거,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 있을 것이다. 근데 있을 것이다가 이게 동사인가요? 관용어 아닌가요? 이거 하나의 낱말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낱말로 보죠? 있을 다 이러면 몰라도 그거 이상하잖아요. 일관성이 일단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시제어라고 말하지만은 있으리는 뭐예요? 있으면은 이게 시제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토시라고 하는 12개의 토시는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키게 된다면은 이걸 시제어라고만 보기는 기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전치사에 가까운 거야. 그러면 전치사뿐만 아니라 조건문 if도 들어가 있고 의문문도 들어가 있고, 우리말 자체를 놓고 보자면은 이걸 동사로 부르는 거는 억지야, 이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형용사로 넘어오면은 뭐 이건 그렇고, 형용사로 넘어오면 아름답다, 그녀는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 시제어라는 기준을 가지고 와도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녀는 아름다울 것이다, 100% 시제어예요. 그럼 동사라고 불러야겠죠. 100%니까.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는다가 안 된대. 가장 그게 1차적인 이제 동사, 형용사 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아무리 근데 일단 큰다 맨날 써놓으시는 거잖아요. 앞에다가 그 카카오톡에다가 큰다. 아무튼 뭐 아닌가요? 중요한 거는 경험의 문제하고 말 틀의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름답는다가 좀 어색해 보이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름답는다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험을 한번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내가 이제 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뭐 조카 이제 이렇게 주례를 보러 갔는데 이제 일찍 간 바람에 이제 신부 화장부터 보게 된 거야. 문 열고 봤더니 이제 처음 맨 얼굴일 때, 어이 그래, 아이고 이쁘네. 좀 있다 보니까 더 이뻐졌어.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이뻐졌어. 근데 이걸 찍어놨더라고, 비디오로. 그걸 3배속으로 돌리니까 아름답는다야. 뭐가 이상해. 그렇게 빨리 경험하게 만들어주면 아름답다는 결과로서의 상태지만은, 경험이 이렇게 시간의 지속으로 가면 달린다가 그런 거잖아요. 달린다를 딱 끊어서 한 단면으로 보여주면 달린다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거는. 왜 안 됩니까? 우리 경험 문제예요. 경험하는 방식이야. 그럼 달리고 있다는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달립다. 아니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 말을 하나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만드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어? 우리말을 파괴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파괴하는 거라기보다는 보완하는 거, 채워나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어떠한 형용사도 고용이라고 하는 시제어로서의 성격을 100% 갖고 있어요. 아니 뭐 2, 3%, 10, 2, 3% 이런 게 아니고 100%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동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는다가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한 가지 이유 가지고 애를 그냥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상태 동사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아름답는다가 왜 상태 동사입니까? 진행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경험의 문제하고 말의 틀의 문제를 혼돈하는 거야. 그러면 형용사는 없다. 그러면 형용사가 어디서 있느냐? 어젝티브는 있어요. 왜냐하면 she's pretty 할 때는 pretty는 is라는 동사를 통해 가지고 she에다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이건 안 변해. 안 변하는 것을 attribution,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녀의 속성으로 달라붙어 있는 거야. 풀어주는 게 아니야. 그녀가 아름답는지 달리는지 뭐 하는지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is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녀의 속성으로 달라붙어 있는 거야. 어젝티브야. 딱 맞아 그거는. 그러니까 어젝티브 있는 거야. 서양 언어에는. 근데 우리말에는 이런 어젝티브는 없는 거야. 달라붙기는 그냥 풀어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말의 근본 틀은 그러니까 나는 너를 띄고 사랑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니야. 나는 싫어해. 나는 너를까지가 를 이것이 하나의 거기까지가 실질적 어절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하면 매듭이죠. 예, 예, 한 매듭으로 묶여 있어. 그래 나를 빼도 돼. 너를 사랑해. 그래서 우리말의 특징 중에 구어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나를 빼도 되고 르를 빼도 돼. 이거는 그냥 괄호 속에 넣을 수가 있어요. 완벽한 매듭일 때는. 근데 이 매듭이 서로 모르는 경우라면은 완벽히 써줘야 돼. 이게 잘못 쓰이면 큰일 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너를 하나의 매듭으로 묶이는 것이고 이거 전체를 해서 관계로 사랑해, 미워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매듭, 풀이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잉글리시나 독일어나 이탈리아나 다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안 돼 있어. 응? I love 다음에 I love는 붙어 있는 거야. 응? I는 주체고 서브젝트고 주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밑바탕이란 뜻이야. 밑에 놓인 것이란 뜻이고 밑에 놓여 있다는 게 떠받친다는 뜻이야. 뭘 떠받치고 있냐면은 뒤에 나오는 행위의 대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I love 다음에 you가 나오는 거야. 그 I love가 하나의 매듭이고 이 객관적인 오브젝트들이 하나의 항목으로 카테고리로 나오는 거야. I love style. 이게 상관이 없어. I love dog. 상관이 없어 이거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중요한 건 I love를 묶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나는 너를 하고 사랑해, 싫어해, 미워해가 나오는 거야.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요. 이 세계관을 반영한 게 우리말인데 응? 이거를 형용사라고 써버리니까 이건 풀이말이지. 매듭을 풀어내는 거지. 그럼 그 앞에 생략된 게 뭘까요? 꽃은 아름답다.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이 생략된 걸 찾아내는 게 숨겨진 매듭을 찾아내는 게 우리말을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숨겨져 있는 게 있어. 무엇이 아름다운 거거든. 그러면 어떤 꽃이 아름다우냐라고 보는 거야. 이제 숨겨진 꾸밈의 요소들이 앞에 있어요. 나는 아름답다 할 때 그 나는 덩어리니까 이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아름답다는 그러니까 덧붙이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속성을 풀어내주는 거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말음질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형용사라고 말하니 어젝티브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말도 완전히 잘못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젝티브도 아닌 것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데 자꾸 는이 분야 안 붙는데 그걸 갖다 들이매잖아요 먼저. 네. 어쨌든 형태적으로 일단 품사를 먼저 구분하잖아요. 이 국어학자들은.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실제 어떤 경험과 인식의 차원에서 먼저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형태도 사실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먼저 하는 그 방식을 따온 거 스타일이고요, 그죠? 그것도 아니 그건 영어식도 아니야. 아닌가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실수야. 아, 네. 100% 일치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형용 동사 네. 그렇게 하든 지금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하잖아. 네. 100% 시제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어젝티브라고 하니까 그 시제어에 넣어야지. 그건 당연한 건데 이름을 뭘로 붙일 것이냐에서 형용을 못 뺐단 말이야. 네. 어떤 분은 상태라고 쓰고 근데 그게 과연 형용이냐 상태냐. 그러면 산이 파랗다는 네. 뭐 푸르다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니까 뭐 어떤 바다는 파랗다. 그럼 이게 형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뭘 형용하고 있는 거야? 빛깔을 형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파랗다가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파랗다가요? 쪽빛이란 뜻인가요? 용어부터 애초에 좀 혼란을 부추기네요. 우리말의 유래를 찾아보면은 파랗다라는 것이 풀이잖아요. 예. 그 지시어다, 예, 지시어. 풀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럼 풀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예. 그럼 초록이겠지. 예. 이렇게 우리말 자체의 뜻이라든지 그 본풀이를 해보지 않으니까 마치 형용이라고 이미 전제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파란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강릉 앞바다에 가가지고 초록빛 바다가 파랗게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파래진다. 그럼 그걸 줄여서 파란다. 이거 우리의 경험의 문제잖아요. 그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요. 국어학자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말 틀의 문제와 경험의 문제를 분리해야 된다. 뭐 그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전 철학자로서는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용어를 네. 부사는 이제 빼고 어쨌든 이런 말들 있잖아요. 소리를 딴 말들, 소리나 행위. 좋아요. 그런 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건 너무 좀 흔해 빠진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영어는 일상적인 언어도 사실은 그 중의성이 안 발생하는 쪽으로 계속 쓰려고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almost를 여기다 넣는 여기다 넣는 엄청 엄격하게 구분하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사들을 막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를 여기다 붙일 때 또 다르거든요. 뜻이 완전히. 근데 이거조차도 뜻을 구분할 생각을 안 하고 중의성이니까 둘 다 된다. 둘 다 되니까 그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는 게 좀 국어학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 구어 중심으로 연구하는 건 좋은데 그건 영어에는 해당이 되나? 여기는 가를 붙이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없어요. 모두가 술을 마셨다. 그거 아까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가 참고할. 근데 어쨌든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모두 술을 마셨다와 술을 모두 마셨다. 또 이게 좀 의미가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남자들은 흥청망청 술을 마셨다. 남학생들은 술을 흥청망청 마셨다.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동사에다 붙여야 돼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이거는 좀 동의가 되시나 좀 봐주세요.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는 뜻이 많이,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중의성이 더 크게 발생하는데 일로 떼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잖아요. 아니 요거도 둘 다 가능한 문장인데 둘 다 되는데 모두라고 썼을 때는 이제 가가 생략된 걸로 봐서 모든 남학생이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 되고요. 근데 여기다 뒤에다 모두를 쓰면은 요 경우에는 있는 술을 남김없이 마셨다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중의성이, 그러니까 뒤에다 붙이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아니 해결된다기보다 뒤에 붙이면 의미가 하나로 좁혀지잖아요. 요거는 둘 다 뜻이 되기 때문에 중의성이 없다고 보여요. 그런가요?
여기 쓸 때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나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요? 이거 신문 기사도 되게 문장들이 허술하게 요즘은 그 인터넷 신문으로 바꾼 뒤로 되게 네, 기사들이 네. 되게 이게 홍수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글을 또 빨리빨리 쓰게 되고 근데 이런 것도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정준영이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른 연예인들이 공유했다 이렇게 그냥 막 쓰잖아요. 네. 생각나는 대로. 네. 그럼 대화방에서 촬영한 건 아니잖아요. 대화방을 뒤로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조차도 왜 문제의식을 삼지 않을까 국어에서는. 그리고 이런 논문이 그러니까 어순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부사 어순에 대한.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얘기한 논문은 없어요. 그냥 어순이 자유로운데 뭐 이거하고 좀 다른 전개가 돼요. 다른 얘기. 그래서 참고문헌 할 게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바뀐 잘못된 그쵸? 문장이죠. 예. 중의적인 정도를 넘어서 예.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사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잘못된 틀린 문장이죠. 사실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거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이 문장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예. 저는 되게 그러니까 엄청 많죠 신문 기사에는. 예. 한 개례 정도는 좀 잘 쓰고. 예. 예.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네. 이런 한 개만 마지막 여기 국어학 문제에서요. 제가 그 입학하자마자 맨 처음에 수업 들으면서 질문했던 거거든요. 그게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요. 이런 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 여기? 이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순이 만약에 엄격하게 짜여져 있고 그거에 우리가 습관이 들어있다면 그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의미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어순이 지금 막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질서가 없이 근데 그렇게 막 쓰다 보니까 막상 구분해서 쓰려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한번 보요. 왜 언어는 철학에서 중요한가? 언어는 왜 철학에서 중요한가? 생각 깊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면은 구분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도 이미 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복잡해지고 생각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제 힘을 더 줘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라고 이제 의식적으로 나눠서 이제 해결은 됐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면 막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국어학과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뭐 불러대면서. 근데 이런 게 안 중요한가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순서요? 예. 왜 그러니까 말하는 의도가 일단 뜻이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다 다른데 왜가 앞에 탁 나와버리면 왜?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설명이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 그냥 또 이제 옛날에 한번 생각했다가 또 사라진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정도로 이게 복잡한데 이렇게 빼면 일단 쉬워요. 왜를 빼면 언어는 철학에서 중요한가. 이걸 계속 이제 위치를 바꾼 거잖아요. 강조의 위치를 좀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강조의 위치가 사실은 잘못 잡힌 거예요. 언어는 철학에서 왜 중요한가가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 마지막에 온 언어는 철학에서 중요한가를 물었는데 어떻게 중요한가, 언제 중요한가 이 물음을 다 공이 물어보면 왜는 가장 정확한 자리가 요 마지막에 있는 언어는 철학에서 왜 중요한가라고 물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왜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맨 앞으로 뺐어요. 왜 언어는 철학에서 중요한가? 이렇게 물으면 뭐냐면 언어가 강조가 돼버렸어요.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철학에서 중요한 언어가 철학에 중요해진 이유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언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에서 언어가 왜 중요한가라는 이 물음이 갑자기 언어가 강조되는, 철학에서 중요되는 무엇인가, 철학에서는 진리 이런 것도 등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왜
언어가 철학에서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아주 자연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이건 철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는을 강조하면 이게 모든 것을 앉혀놓은 말이니까 언어가 갑자기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왜라는 물음의 위치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철학에서 언어가 중요한가라고 물은 거고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는이라고 쓰는 바람에 나머지 모든 낱말들이 언어를 풀어내는 말로 바꾸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언어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네. 그 철학책이었는데 네. 그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철학에서 왜 언어가 중요한가 지금 그 얘기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걸 다시 바꿔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언어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네. 뭐라고 해야지? 철학이란 영역에서 이제 그렇죠. 중요하다가 되잖아요. 네.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네. 지금 네. 완전히 다른 철학이 얘기죠. 있는데 네. 언어가 왜 중요한 거하고 뭐가 있는데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섞여서 막 쓰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제 그거가 네.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이거는 그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 구분하고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그거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름답는다처럼 아 예. 말 자체로 허용이 된다면 예. 그런 말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틀린 문장이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틀렸는지 여부를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된다면 이 글을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닌 이상은 허용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내용이 나왔을 때 마지막 부분이었다. 왜 중요한가를 물은 거였는데 이렇게 첫 문장처럼 썼거나 두 번째처럼 썼다면은 사실을 왜곡하는 글얼이 되는 거죠. 이거는 내용과 이 글얼 간의 관계를 봐야지 설명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개 더, 네. 이거는 이제 접속문과 내포문이라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네.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하고 네. 넘어가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뜻이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내가 오면, 그리고 생각을 안 하면 네. 이 뜻이 같아 보이고, 네. 내가 오면 난 간다, 난 내가 오면 간다,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제가 생각한 거를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보여줬을 때 한 1분 이상 생각을 안 해보면 차이가 없는데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도 이렇게 쓰이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걸 구분해서 써야 되는 게 내가 오면은 조건문이잖아요. 오면은 나는 간다. 그러니까 오지 마 또는 약간 조건에 대한 문장이라면 이거는 안에 안고 있는 거잖아요. 너가 오네? 아, 나 가는데? 아, 너 오면 너 몇 시에 온다고? 10시? 아, 나 10시에 가는데? 너 오면 난 간다.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조건에 대한 문장이라면 확실하게 앞으로 빼라. 아, 그걸 중간에 껴버리는 습관이 버려지면은 이 조건인지 이게 아니면 뭐 아는 문장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 좋네요. 구분이 되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어에서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럼 요건 내포고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쉼표를 찍으면. 힘들 찍으면요. 네. 또 의미가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또 뭔가 하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일단 저는 이 면에도 관심이 많은데 오면 예를 들어서 그 오다가 있고 우리가 이제 원형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 오지가 원형처럼 많이 써요. 그런 게 있나요? 오지. 이게 기본형이었어요. 가장 많이 쓰였고 오다는 거의 안 썼어요. 근데 이제 기본형, 비동사와 같이 원형이라는 게 필요해가지고 국악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끼리 정한 거야. 지금은 이제 사전을 만들 때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원형이 생긴 거죠. 한국말에도 우리말에도.
근데 어쨌든 예. 오다가 원형이라고 했을 때 예. 오고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오고, 나 오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면, 오리, 응? 그다음에 오지, 응? 올까, 또 오라. 아무튼 한 12가지가 돼요. 이렇게 변화하는 게. 그러면은 오면이라는 것 자체로 이미 조건문이에요. 우리말의 특징. 면이라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내가 오면 조건문이라는 거야.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때 네가 올 때쯤이면 나는 갈 걸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하셨잖아요. 예. 두 번째 오면 문장을. 나 가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좀 봐요. 예. 면이라는 건 분명히 어디에 쓰이든지 간에 특히 모든 동사에서 조건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하나로 그 if하고 똑같아요. 그럼 조건에 대한 거 말고 다이어적으로 다른 의미가 없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전치사적인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어미라기보단 제가 보기 전치사예요. 그게 똑같이 붙잖아요. 모든 동사에 다 붙잖아요. 그렇게 붙을 수 있는 그 변화도 없고 예. 그런 거 전치사 정도 외에는 좀 없다고 봐요. 그럼 이거는 문장이 어쨌든 같다고 보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순서를 강조하신 입장에서 보면은 요건 분명히 조건을 강조한 거예요. 예, 예. 앞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읽어도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요거는 뒤에 온 거는 안긴 문장으로 썼을 경우에는 예. 조건이 강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의 정도가 예, 예, 예. 약화돼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강조했을 때 예. 어떤 상대의 관계에서 뭔가 좀 너무 강조를 좀 할 때 안 좋은 부분도 발생할 수 있죠. 어떤 의미상, 소통상. 좀 아주 강하게 했을 때 네가 오면 나는 간다. 그러니까 오지 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해석한 거는 네가 올 때쯤이면 나는 갈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가 오면 난 간다. 너 너무 늦었어. 좀 빨리 왔어야지. 이런 의미로도 맥락이 주어지면 해석이 좀 더 쉬워지지만은 현재로서는 아주 강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조건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다면은 정말 이건 중의성, 이제 장소에 의한 강조에 의한 다의성은 사라질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지적 같아요. 그런가요?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좋은 지적. 그리고 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뭐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요. 이런 말 금방 하는데 이게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명확하게 이거냐 저거냐 구분되는데 우리는 말은 알 수가 없잖아요. 신이 지금 이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번 짚어본 거고요. 이건 요거고. 우리가 교수님께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게 넘어가면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학교에 간다와 학교에 간다가 다르잖아요. 이것도 많이 고민했던 문제인데.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를 막 또 설명을 해요. 애가 붙냐 안 붙냐? 국어학에서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하고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그러면 결국은 해결을 해준 게 없어요. 일상 언어에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국어학 차원에서 설명이 되나 기술적으로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와닿는 부분과 실생활에 쓸 때 차이는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그냥 정의는 내리되 그래서 정의를 내렸으면 그거 한번 써봐 막상 그러면은 구분 없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 있고 본인조차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둘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이 조사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이거를 구분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이거를 물어봐요. 이게 잘못된 예가 네요. 이거 잘못된 예입니다. 여기다 더 스쿨을 쓸게요. 더 스쿨. 이거 빼고요. 여기다 go to the school.
그러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거는 이제 학교에 우리가 이제 가는 거고 수업 들으러. 그리고 이제 덜을 붙이면 보통 뭐 다른 일 때문에 뭐 부모님이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 불려간다거나 해서 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덜을 붙임으로써 여기다 이제 어떤 장소성을 부여하고 명사성을 부여하고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간다는 거는 좀 일상적인, 그러니까 학교가 두 개가 있을 때 예. 배우락과 학교 교자가 있잖아요. 배우락의 방점이 찍힌 거예요. 이것도 지금 더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명사로 보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건 동사성에 가깝다. 그래서 배우러 간다, 나 지금 수업 들으러 간다, 등교한다 이 얘기고 이거는 장소성이 이제 부여가 된 거, 애라는 것 때문에 학이 아니라 교회 방점이 찍혀서 go to the school이 된다. 엄마 오늘 학교에 간다고? 할때 되게 자연스럽고 엄마 학교 간다는 말이 안 된다. 나는 학교 가지만 아침에 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좀 이해는 제가 설명. 둘 다 될 것 같아서 저는 예. 학교 간다가 왜 안 될까? 아 그런가요? 예.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고민 많이 해봤는데 예. 아주 쉬워 보이는 문장 같은데 다 돼 보이거든요. 학교를 간다도 되고 예, 학교에 간다도 되고 학교 간다도 되고.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게 다 되는 것처럼 보일까? 간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다. 가다. 아, 동사 쪽에 보셨네요. 네. 저는 이제 조사에 초점도는데. 물론 조사에도 이제 중요한 예. 제가 이제 매드풀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학교 빼도 돼요. 나 학교 간다. 예. 이렇게 세 개로 해도 매드풀이니까 나 학교 온다도 되고 예. 나 학교 간다도 되는데 온다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장소에 이미 있을 때 온다는 관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간다는 관점으로 보자면은 배우러 가든지 뭐 하러 가든지 간에 나 학교 간다는 다 성립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를 넣을 수도 있어요. 나 학교를 간다도 되고 나 학교에 간다도 되고 나 학교 글쎄 뭐 다른 게 있다면은 로 간다도 되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빼거나 넣거나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금 조사를 토시를 넣는 그 습관을 갖고 있지만은 이걸 다 뺀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매드풀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너 사랑해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너는 사랑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토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매듭이니까 이 둘의 관계는 그 안에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나와 학교는 엄마와 학교의 관계는 그 둘 사이의 관계로 바꿀 수 있어서 내가 학교 가면 배우러 가는 걸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엄마는 배우러 가진 않겠죠. 그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매듭이 바뀌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매듭풀이라는 관점으로만 이걸 설명하면 뭐 아무튼 다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네요. 있죠. 뜻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토시가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를 들어 나를 학교가 간다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을 여러 번 쓰면은 학교가 간다도 돼요. 학교가 간다. 이상해 보이지만은 뭐 차 타고 갈 때 학교가 이렇게 뒤로 가면은 학교가 간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매듭이 어떻게 묶여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해가 되면 그 문장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로 또는 또 빼고 쓰는 이 모든 그 형태는 제가 우리말로는 다 make sense,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올바른 문장이라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올바른 문장인데 네. 뜻이 전혀 다르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요거는 다르긴 다른데 애를 넣으면은 장소성 강조하셨잖아요. 그거 확실히 장소가 강조가 된 거야. 학교라는 것은 학교를과 달라요. 학교를 가는 거는 배우러 가는 거야. 그쵸.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보다는 엄마도 학예 방점이 찍힌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엄마도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예. 엄마가 학교를 가면은 무슨 학부모 회의를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르를 쓸 수 있는데 그 르이 쓰일 경우에는 어떤 행위의 대상으로서 학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서 회의를 하러 간 거죠. 학교에 가서 회의를 하러 간 거죠. 이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를 가면 예. 뭐 재개 회의는 안 할 테니까 공부하러 간 거죠. 막. 그래서 네. 지금 갑자기 제가 딴 문장을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네. 다시 단어의 문제로 이제 조사가 아니라 단어 문제로 넘어가면 네. 학교라는 단어의 문제가 발생해 있다. 네. 예를 들면은 학교라는 건물을 뜻하기도 하고 배움이라는 그 어떤 동사적인 의미를 뜻하기도 하는 게 지금 한데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거를 근데 우리는 학교라고 그냥 외우잖아요. 그리고 쓰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이걸 번역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I go to at home, school at home 하면은 애들이 다 이렇게 번역해요. 저도 이제 사전을 봐서 하는 건데 왜냐면 우리는 이걸 학교 간다로 외우고 학교라고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집에서 학교로 간다 이렇게 대답해요. 집에서 학교로 간다. 근데 이건 학교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학교라는 뜻이 학교라는 건물의 뜻이 있고 배움이라는 동사적 뜻이 있다면 이걸 후자로 바꾸면은 나 배우러 간다 이렇게 된다면 집에서 배운다는 거거든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든 뭐든 학습이 홈스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스쿨을 학교로 그냥 외워버리는 순간 건물이라는 걸로 그냥 대치되는 순간 이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안 쓰이고 있느냐? 실제로 학교라는 단어가 엄격히 다른 다이어지가 합쳐진 두 형태에서 합쳐진 단어잖아요. 배운다가 단어가. 근데 그것이 어쨌든 하나의 형태로 단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붙어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단어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조사 문제만을 관여해서 자꾸 파다 보면 본질적으로 단어의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알겠어요. 집착이 글로 해서 문제 해결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해되세요? 좀 되게 어렵게 좀 설명. 아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지금 예. 좀 안 떠오르는데 그걸 이제 생각을 이제 저는 국악에서 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논문을 전혀 보지 못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예.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사, 타동사 문제 이것도 사실은 그거 어렵죠. 그죠? 네, 어려워요. 예. 이것도 사실은 비기다라는 게 다이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취지는 제가 우리말을 쓰자에 동참하는 이유는 한자어도 물론 좋아하지만 우리말을 쓰는 어떤 고유한 우리의 어떤 당위성,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 당위성도 있지만 언어가 좀 다양해질 수 있는 그 어떤 풍부해지고 우리의 사고를 넓혀줄 수 있는 그 어휘적인 어떤 보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이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야 그게 다이어고 실질적 다이어고 네. 그래야 저는 그게 올바른 언어 문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발전에 있어서도. 근데 비기다라는 말을 이렇게 그냥 혼재해서 쓴단 말이에요. 자동사에서도 쓰고 타동사에서도 쓰고. 그러면 타동사로 쓸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타동사의 그 의미가 자동사에서 쓰는 기본적인 의미에 너무 이게 눌려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기가 어려워. 저도 사전을 봐서 한 건데 비기다라는 뜻이 비겼다 이 뜻도 있지만 뭔가 이제 얘로 비겨내서 퉁치는, 그러니까 가름하는. 이건 그러니까 잘못된 문장이에요, 비문이. 그러니까 이 뜻을 잘못 쓴 거죠, 아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건 타동사니까요. 타동사 의미를 잘못 쓴 건데 그걸 우리는 서로 모르고 있고 사라져버리는 사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퉁치다 아니면 다른 말도 쓰겠죠. 한자어를 뭐 어떤 걸 쓸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자동사 타동사 간의 관계에 우리가 지금 우리말조차도 우리가 순위말 쓰자고 우리 우학물을 하지만 기본 의미 때문에 다이어에서 다른 어떤 써야 될 그 상황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집중을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 버리고 있는 단어도 매우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기다는지 잘 몰라서. 네, 저도 이제 몰랐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비기다를 연구한 적은 있는데 그런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되게 많이 연구를 이렇게 고민을 하셨네요. 저는 예, 지금 예. 이제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빅이다가 이 비교라는 관점에서 예. 이제 이게 이제 비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쪽이 더 그 우월한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예. 이게 이제 빅이다의 기본 뜻인데. 예. 그 1대1로도 비길 수 있고요, 실제로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승부에서는 같은 점수일 때 비기는 건데 0대0일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만약 이 점수를 안 내는 경우라면은 예. 그 용호상박, 그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예. 누가 나은지 알 수가 없어. 예. 이럴 때 비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낮이라든지 잘못을 가를 수 없을 만큼 예. 막상막하 이럴 때 비김이라고 써요. 예. 그러니까 뚜렷이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이 비김이기 때문에 예. 점수에서는 1대1이지만은 예. 실제로 1대1이어도 한국 팀이 훨씬 잘했을 수 있거든요. 아쉽게 비긴 경우죠, 점수로는. 근데 내용적으로는 비긴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비긴다도 어떤 측면인지가 명시가 되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실력은 월등히 뛰어났지만 아쉽게도 점수로는 1대1이었다. 이건 이제 아쉬운 비긴이죠. 점수로 보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뭐 이런 이제 문장의 어떤 틀, 그럴의 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학자들이 다루셔야 할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비긴다는 말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이게 왜 비문인지 잘 몰라요. 미국과의 경기를 비겼다. 제가 본 비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비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국어학자도.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기다는 자동사로만 쓰이거든요. 뭔가 어떤 문법적으로, 사전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아니, 요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동사의 부분을 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사역동사 이런 거는 제가 거의 부정하고 있고, 우리말에 이리기우 이런 거는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사역동사라고 부르면 곤란하다고 좀 보고, 또 하나는 이제 타동사라는 것은, 타동사가 뭔가요? 다른 것을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타동사는 무엇이냐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네. 예.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그걸 영어도 그렇겠지만 형식적으로 다루잖아요. 목적어 르리 붙으면 목적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타동사. 뜻과 상관없이. 그 목적어는 다른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을을 외에. 근데 비기다는 우리말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여러 층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점수로 비길 수도 있고 또는 뭐 사람으로 비길 수도 있고 응원으로 비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측면에서 비겼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있는 거예요. 한국 팀과 미국 팀이 경기를 점수로 비겼는지 경기를 응원으로 비겼는지 뭐 등등 다양하게 충분히 그 목적의 경우를 명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자동사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목적어가 있는 경우를 전부 타동사라고 한다면은 비기다를 왜 굳이 자동사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영어가 어쨌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영어는 자타를 엄격하게 구분하잖아요. 자동사인 건데 갑자기 물론 둘 다 쓰이는 단어도 있지만 자동사만 쓰이는 단어는 자동사로만 철저히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막 뒤섞여 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좋게 해석하면 자타가 원래 구분이 별로 없는, 선이 명확하지 않은 언어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국어 자체의 특성이. 그게 아니면 나쁘게 해석하면 이거를 너무 우리는 해치면서 약간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서 가의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쓴다고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뭐 나는 이제 그라운드를 돈다 할 때 엄격하게 자동사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을을 쓰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는 뭐 산을 간다처럼 근데 이거는 을이 뭐 운동장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운동장을 자기가 도는 건데 왜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는 훨씬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나는 운동장 한 바퀴 돈다, 운동장을
나는 운동장에서 이것도 뭐 되지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을을 갖다 붙인다고 그래서 이건 뭐 타동사다라고 하는 것부터 문제를 좀 제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타 자체가 구분하기 어려운 언어이기도 형용사 동사처럼 우리말 자체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아이고,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연구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여기 뭐 이미 저는 뭐 이제야 이렇게 문제 제기해보는데 거의 그 의식 그 뭐죠? 사전에 네. 뭐 오래 연구하시면서 네, 네. 본 연구도 아니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비기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정도면 네, 네. 뭐 애에서는 물론이거든요. 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어마어마하시고 거기에 아니 시간을 뭐 많이 쓰고 그거야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요. 목표는 이제 우리말 속에 담겨 있는 네. 담겼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저는 그건 이제 실타래라고 보는 입장인데 네. 그 담겨 있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미 짜인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하나의 씨앗이라고 봐요. 뭐 한 2만 년이 됐든 몇만 년이 됐든 오랜 동안 문장의 틀도 그럴의 틀도 이미 달고 닦아오는 것인데 낱말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자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독일어, 프랑스지 뭐 이렇게 이제 잉글리시 해가지고 계속 받아들였잖아요. 저는 이걸 우리말의 장점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폐쇄적일 수는 없어요. 개방적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했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단적인 예로 그 숲속에 까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다 했더니 까마귀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숲속의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은 좋은데 나중에 그 털을 다 뽑히고 나면 다시 도로 까마귀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받아들이되 저 같은 경우는 두 말, 세 말을 같이 쓰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한자를 강조하셨잖아요. 이제 이제 프랑스는 에라스무스 교육을 강조해요. 에라스무스 인문학자인데 에라스무스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언어 교육이에요. 말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제 뭐 코딩 교육도 해야 된다는 쪽인데 선생님 그 코딩 잘 못하시잖아요. 저요? 제가 간단한 게임 만드는 수준은 합니다.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테트리스하고 벽돌 깨기 정도? 아 죄송합니다. 그걸 언어로 보세요? 예, 시어언어 슈퍼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겠구나.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작동을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그 정도 대화가 되시죠? 예. 이렇게 대화. 예. 이건 언어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정도가 아니고 90%의 사람들은 코딩은 언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문제를 낳냐면 우리가 지금 보편 언어로서의 잉글리시를 써야만 하는데 이걸 자꾸 외국어라고 해요. 외국어는 맞는데 이게 정말 외국어일까? 보편 언어의 의미를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조선시대에 한문이 외국어였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말은 우리말이었지만은 한문은 정확히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썼던 거기 때문에 한복을 광화문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입어요. 그러면 한복은 누구 걸까요? 입고 다니는 중국 사람들 거예요. 이렇게 입고 다니는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화라는 것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것이지 그 유래가 뭐 우리 거라고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한식을 즐기면 우리는 한식 갖고 스테이크 좋아하고 그러면 한식은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거야. 우리가 김치를 안 먹으면 김치 일곱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잉글리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남의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 옷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이게 우리 옷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창피하잖아요. 왜냐면 서양 옷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냐. 맞습니다. 이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브랜드.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만든 옷. 그러면 뭐 서양의 옷이지만은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뭐 좀 지나면 우리 옷이 되는 거죠.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말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 말은 변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잉글리시를 우리 크레올 언어처럼 필리핀처럼 필리핀 잉글리시로 바꾸고 이러면 한편으로는 인디안 잉글리시 이런 거 문제가 생겨요. 그걸 크레올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잘 되고 그런데 유니버설한 이 보편적인 의미를 또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데 잉글리시대로 잘하고 그리고 우리말도 잉글리시만큼 잘하고 또 더 잘하고 나머지 말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들을 배울수록 세계를 배우는 것이고 문화를 배우는 것이고 아니 그거 똑같잖아요. 우리가 스테이크 먹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그 다양성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배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국나게 하는 사람들이 배타적이래. 그게 왜 배타적으로 들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뭐 잉글리시나 한자 이런 걸 배척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로만 하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는 핵심은 우리 말로만 할 수 있는 학문은 없다. 우리 말로 하자는 거지. 잉글리시로는 되잖아요. 다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속학 이런 건 안 돼요. 역사에도 많이 안 되고. 근데 이런 걸 넘어서면 결국 우리는 잉글리시를 바꿔야 돼요. 우리 걸 소개하려면. 반대로 잉글리시로 되는 거를 우리말로 바꾸지 않으면 우린 나중에 우리말로 학문을 하나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럼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심지어 이번에는 말조차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2말, 3말, 4말, 5말을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에게는 아니 산스크리트 강의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원하는 걸 배우게 해주면 되죠. 일본어를 왜 안 가르쳐요? 저기 서울대 이상하잖아. 서울대는 없죠. 이상하다 이 말이야. 왜 그걸 안 가르쳐? 중요하다 이거야. 중요하면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중국어 가르쳐 당연히. 그 베트남 꽤 많이 오는데 어떤 대학에서는 뭐 외대 같은 경우 있지만은 보다 많은 대학에서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2말, 3말, 4말, 5말을 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지 잉글리시만 온리 잉글리시로만 이건 아니라 이 말이야. 그 말씀 하신 거죠. 네. 그런데 기본에서는 또 우리말로도 돼야 되는데 온통 우리말로는 못하고 그냥 전부 다 토시만 달듯이 잉글리시로 쓰고 있으니 예? 이제 결국 우리말로는 파악할 수 없지 않냐, 우리말로는 정보통신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불편한 우리말로 하는 거 왜 빼고 그냥 잉글리시로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럼 말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배타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관점에 우리말은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고, 발전의 방향은 다양한 말들이 들어와 있는 한국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우리말 안으로 제대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고민에서 출발이 돼야 된다. 그것만 됐으면 우리말이 지금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못해서 망한 거잖아요.
심지어 자연이란 말도 못 바꿨잖아요. 그게 중요한 말 못 바꿨고 도라는 말은 못 바꿨잖아요. 우리 두 말은 쓰면 돼요. 도도 쓰고 우리말 길도 쓰면 돼요. 이런 것도 바꿔야 되죠? 아닌가? 저는 다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두 말, 세 말을 써야 되니까. 그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이 처음에는 도를 따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웨이라고 써요. 어떤 사람 패스라고도 써요. 잘못된 번역어지만 일단 제안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타오에서 웨이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안 될 때는 원어를 써주는 게 가장 좋고 자연이란 말을 번역을 못할 때는 자연이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매스매틱을 뭐 수학으로 바꾸면은 나중에 더 나빠지는 거니까 못 바꾼다. 적절한 말이 없다. 그럼 매스매틱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못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됐고 새로운 좋은 말로 바꿀 수 있으면 그거 바꾸면 되고 그러면 한 번 바꿔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이제 스보처럼 저보처럼 수많은 말들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을 쓰는데 자유로움이 생겨요. 번역이 하나 잘못되면 내용도 예를 들어 홈페이지 이런 거예요. 홈페이지를 못 바꿀 거면 홈페이지라고 쓰라 이 말이에요. 누리집이라고 바꾸는 바람에 홈페이지가 왜 누리집이에요? 전혀 잘못된 번역어거든요. 홈페이지 할 때 홈은 집이 아니에요. 근데 집이라고 번역을 했죠. 기술 언어는 홈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택한 거예요. 내가 머물러 사는 집이란 뜻이 아니고 홈런 할 때 돌아온다는 뜻이야. 어디를 가든지 되돌아오는 곳. 네. 홈페이지는 기술적인 언어예요. 출발 지점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되돌아오는 자리. 이렇게 번역을 해야 기술 언어로서 성공할 수 있지. 누리집 하면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직역이네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 직역도 아니고. 아니죠. 네. 그 뜻이 처음 알았네요. 홈페이지가 돌아서 오늘 그 홈, 야구에서 쪽이잖아요. 쪽, 예, 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쪽이라는 건데, 쪽이라는 말도 갈라진 거잖아요. 쪼개놓은 거. 쪽이 몇 개나 될까요? 한 200억 개 이상이 쭉 쪼개져 있잖아요. 이 인터넷상에. 그 쪼개진 쪽에다가 내 한쪽을 또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트워크예요. 그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물그물 찾아다니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되돌아오는 그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홈은 지금 거기서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기술 용어거든요. 그게 좀 정확히 알고 번역을 해야 기술자들이 그 말을 쓸 수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가 잘 번역이 되면 관련된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번역이 돼요. 그럼 다 바뀌게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잘못 바뀌니까 여기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번역의 기술 이런 거를 거기에 그러니까 국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국립국어원에서. 또는 이제 의견을 받거나 그 관련 해당 전문가는 없잖아요. 그 영역에 그분들의 포함이 안 됐어요. 의미 해석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협조가 어쨌든 간에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표로 해, 투표로. 아이고 대중투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어디 있어. 그 전문 용어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득권이라고 봐야 돼요. 할 일 만들어서 해가지고 칭찬받으려고 한 건데 결국 쓸 수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꼭 웃겨. 좋은 말이라고. 그리고 또 아까 그 로봇 말씀하셨는데 그게 심각한 게 단어를 로봇 만들면 로봇을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로봇 계속 앞으로 천년 만년 쓰일 테고 앞에 어떤 다른 관형사가 붙든 아니면 합성어가 되든 또 지금은 이미 그 봇이 전미사가 됐어요, 사실상. 무슨 봇.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말이 이제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걱정이.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뭐뭐보를 빨리 대체하는 게 되게 그 댐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좀 기초 작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좀 아쉽죠. 그런 거는 시기를 많이 놓쳐가지고 이런 문제의식이 해방 직후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한국전쟁 뒤에 이승만이 오고 갑자기 이제 일본식 학문어로 다 바뀌면서 특히 이제 누가 이희승 계열과 최연배 계열이 계속 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바람에 생겨난 문제인데 결정적으로는 박정희야. 네. 임자 이게 뭐야? 사리가리 뭐야? 그랬더니 이거 생물학입니다. 그래? 이야 생물학으로 바꿔. 정권이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1961년에 싹 바뀌어요. 이건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BK21 사업 김대중이 시작해가지고 김영삼이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김대중이 계획하고 BK21 사업은 사회과학이나 특히 이제 이공계 쪽에다가 억 단위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막 엄청 늘어나요. 생활비를 주잖아요. 100만 원씩, 12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대학원하고 돈 내고 다니는 대학원하고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생활비 준 데 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 이 이공계 중흥에 아주 그냥 획기적인 전환기가 된 거잖아요. 그걸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1차년도 했는데 2차년도 갑자기 연구 결과물을 영어로 쓰라고 합니다. 조건을 댄 거야. 이거 안 할 때는 신청하지 마. 신청 안 할 대학이 어디 있어요? 정부가 이 짓을 한 거란 말이야. 정부가 이 짓을 해가지고 갑자기 모든 그 BK21 신청한 대학들이 잉글리시 저널에 투고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되냐면은 인문사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강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폐지됐잖아요, 이게. 한참 뭐 한 5년 전인가요? 10년 전까지 이렇게 피치를 올렸다가 지금은 좀 많이 좀 감소하고 있죠. 네, 제가 잘 좀 모르겠는데 그 카이스트도 네.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때 막 그 총장 바뀌면서 전 강의에 뭐 몇 퍼센트를 뭐 영어 강의를 하니까 그러면서 누구 막 자살하고 뭐하고 수업 어려웠고 그런 뉴스가 한참 들렸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네, 중앙일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중앙일보 대학 평가를 그렇게 했잖아요. 영어로. 평가 기준 영어 강의 개수. 네, 영어 강의 개수하고 영어 논문 편수. 제가 엄청 항의하고 전화하고 막 항의 엄청 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우리말은 병신말입니까에 그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문제점 그걸 쓰고 막 이제 항의하니까 이제 막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결국은 그 부분을 이제 슬그머니 그 이제 평가 항목에서 뺐어요. 아 이제 빠졌나요? 빠졌어요 이제는. 그거 딱 빼자마자 대학이 이제 싹 없앴어. 그 영향이 되게 크네요. 중앙일보 대학 평가가. 서열이니까 그거는. 다른 데는 없나요? 평가 기관이? 근데 어쨌든 거기가 있나 보네요. 동아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이제가 체계적으로 있고 가장 영향력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노란하네요.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대학이 성대. 아 그때 많이 올라갔어요. 아이 뭐 말도 없이 말할 수 없이 올라갔죠. 아 그 시기가 그 시기네요. 네, 무슨 거의 뭐 연대 뭐 같이 놀잖아요 이제. 아 서울대도 앞질른 적이 있어요. 그 시기가 맞물리는구나. 네. 아주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평가 가지들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박정희는 이 학문어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그걸 학자들한테 맡겼어야 되는 거를 정부 정권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이 숭배 의식이 너무 강한 친일파니까 그렇게 갖고 김대중, 김영삼이는 신지식인 이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잉글리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또 엉뚱한 그 세계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돈을 쏟아붓는 세계화 시대 선포했잖아요 그때 김영삼. 그렇죠. 1995년인가 그때 시작된 거야. 96년부터. 얼마 안 됐어요 바뀐 게.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번역을 강조했었거든요. 84년부터 해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 번역을 강조했어요. 그걸 놔뒀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결국 그래서 번역 얘기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꺼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번역에 대한 의식이 일단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의식이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직역주의 중심이고 직역주의는 결국은 외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근데 과거를 되돌아봐도 무슨 구결, 저 자세히는 모르지만 구결을 뭐 순독 구결이니 뭐 훈독 구결이니 하면서 뭐 한참 뭐 또 이제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 학계에서 또는 정치계에서 그 당시에. 근데 결국은 이제 훈독으로 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역이고 우리말의 어떤 해석이고 순독은 결국은 이제 그 말을 외래어를 거의 까는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 결국은 이제 직역이 이기고 조선 시대에도 조선 초기에는 그러니까 두시언어인가요? 아니 뭐 번역 뭐가 있고 언어에 뭐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언어는 그 직역주의로 가고 번역은 그러니까 번역이란 말이 붙은 거기에는 의역으로 가고 근데 결국은 그것도 초기에는 번역으로 가다가 이제 언어로 가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이제 그 직역. 그러면 또 그런 토양에서는 이제 또 외래어가 또 이제 그대로 갖다 써야 되는 그 똑같은 반복 아닌가요? 이게 항상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직역이 앞서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의역보다는 직역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더 어떤 수적으로는 어떤 세력이 더 큰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문제고 그래서 참 해결하기가 참 사실은 어렵다고 보는데 국문학조차도 다른 뭐 영어학 하시는 분 말고 국어를 하는 안에서 국문학을 하는 사람조차도 직역주의를 더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시려는 분이 그 한양대에 국어학과 교수 중에 좀 이름 있는 교수가 있거든요. 그 책을 많이 쓰시는데 정 교수님이시고요. 근데 그 사람을 의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게 좀 밖으로 빼더라고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많이 좀 지적을 하고 그걸 보면은 참 저는 조선 문학부터 그러니까 우리 문학이지만 그냥 우리 문학을 바꾸는 것조차도 이렇게 직역을 따른다면 그 영역에서 더 이제 떨어져 있는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번역은 이제 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이제 번역을 한때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결과라고 봐요. 우리말이 없으니까 일본식 번역어들은 읽어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일본 책 번역하는 게 쉬운 편이고 그래서 읽어놓으면 되니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자로 된 건 읽어놓으면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상상력을 이제 촘촘하게 쌓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말이 없어요. 우리말다운 우리말이 없어요. 바꿀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존재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꾸게 된 거죠. 제가 뭐 이따로 바꾸자고 아무리 해도 따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야. 이따 이다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은 따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따르면 다른 말들을 못 바꾸니까. 존재로는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있으면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튼 어떻게든 해가지고 우리말로 바꾸는데
거기까지 따라오실 분은 거의 없죠. 그 말이 없다 보니까 번역어 선택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의역이라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우리말이 번역을 하면서 새롭게 의역하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또 우리말이 풍부해져야 되는데 아직 이 과정이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번역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말을 뭐가 더 적절할까는 또 사실 그 창조의 작업이고 어떤 창작의 작업인데 똑같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만 노력하면 될 거를 그 이상 2배로 노력하고 대우는 똑같이 받는. 그러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게 문제가 또 돼요. 학계에서는. 누군가가 대신 그걸 좀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표로. 그리고 그거를 수용하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는 계신데 그거를 이제 아예 못하죠. 못하고 그거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번역청을 좀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번역만 전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번역청의 역할은 학회가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학회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학회에서 쓰는 아주 중요한 낱말들을 바탕 낱말이라고 했을 때 뭐 화학, 물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프로톤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낱말들을 이제 계속 우리말다운 우리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말다운 갈말로 바꿔 나가는 작업을 100년 정도 해 나가면 좋겠다. 이거를 일단 순서가 중요한데 아까 이제 학문은 어디에 이바지해야 되느냐. 공동체죠. 인류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집계는 한국이고. 그럼 이런 이바지를 위해서 가치가 좀 더 큰 분야부터 번역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그게 현재 지금 뜨는 학문들이겠죠. 이것들을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결국 우리의 전통에 속하는 것들. 이것들은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어떤 분야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문 고전들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끊겨요. 지금 많이 끊겼어요. 내가 경세유표를 읽어봤는데 번역어로 번역이 엉터리인 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경제의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도 몰라. 여기서 잠깐 많이 껴들어. 그 당시에 경제 용어를 모르는 이유도 있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하고 역사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되게 넓게 많이 안 것 같지만 거기서 직접적으로 다뤄야 될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로 치면 법률이고 정치고 경제고 이런 문제인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아느냐? 잘 알려면 그 당시 거는 더 어려워요. 오늘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뭔가 좀 공부를 좀 하고 그 시각을 가지고 경제유표를 보면 또는 무슨 뭐 대명률 직회나 이런 걸 보면 법률을 아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더 캐치를 잘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당만 하는 사람이 경제유표를 봐요. 차라리 얘를 바꿔서 그 자산어부인가요? 물고기 관하나? 저는 못 봤지만 어부한테 그거를 이제 한문을 아는 어부가 이제 봤을 때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내용과 그냥 문학만 하고 그냥 책만 본 사람이 전 다르다고 보는데 그런 전문적인 그런 자기 영역에서 한 사람이 고전을 다시 가르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연구자로서 좀 쓰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역할도 필요한데 지금은 보면 고전 문학 번역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문학과, 고전문학과, 역사학과 천편일률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럼 영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냥 두루 알 뿐이지.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서적 같은 경우는 뭔가 철학자들이 번역을 해야지 국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근처에 있는 뭐 인접 심리학이 할 수 있겠네. 경제학 서적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뭐 이런 사람이 번역하는 게 좋잖아요. 좀 더 적합하고 그런 원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제 사람을 모아서 네, 네. 뭐 이제 1차 번역자가 있어야 되고 네, 네. 공동 번역자나 또 이제 감수자나 이런 게 이제 어떤 진행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번역청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책을 다 하려면 시간이 한없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도 잘 정해야 되고, 예산이 제한돼 있을 수밖에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제안을 해요. 그래서 어때요? 그게 좀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아, 없나? 네. 그럼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고전 문학 번역원 있지 않냐? 뭐 아무튼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있는데 왜 또 만드냐? 글쎄, 기존에 있던 것들은 뭐 하는 거죠? 이런 작업은 전혀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회과학원이 하는 역할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이제 이런 언어를 이제 거기 이제 문화성애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이제 언어에 대한 이제 학문어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그 단일화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주고 있으니까 한국이 프랑스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제는 단순히 통제하는 수준이 아니고 촉진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이 또 전문적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이제 그물을 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이끌어가는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의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뭐 1, 2년에 되는 게 아니고 로마의 경우로 보면 150년 잉글리시로 봐도 좀 뭐 콜럼버스 이후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한 400년 이상 걸린 거니까 대대적으로 그 400년 뭐 그 정도는 대대적은 아닌데 거기는 이미 프랑스라는 이제 어떤 프랑스 이제 잉글랜드, 저머니, 이탈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언어권이었잖아요. 비슷한 언어권이었기 때문에 또 라틴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흡수하는데 시간이 빨리 이제 그 얼마 걸리지 않았고 일단 그리고 2차 대전이라는 이 호재라고 하면 호재인데 뛰어난 학자들이 다 몰려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지적 인프라가 단기간 내에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반대였잖아요. 한국 전쟁으로 다 죽었고 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학문의 식민화가 됐고 또 우리의 전통과 단절됐고 이런 이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학문 세계는 대단했거든요. 그게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 당시로 보자면은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었는데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기초가 있어야 된다. 기초가 뭐겠는가? 바로 우리말답게 바꾸는 거다. 지금 알잖아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말로 쓰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이 말로는 학문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자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잖아. 버릴 수밖에 없는 학문이 더 중요하니까 말보다. 그러면 이거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했었어야 할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냐. 지금이라도 하면 100년 뒤에는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100년 뒤의 미래를 위해서 라틴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고대 그리스 시대는
이집트하고 비교해보자면 굉장한 야만 국가였거든요. 그들이 전부 이집트에서 지식을 수입했잖아요. 그거를 자기 말로 토론하고, 응? 자기식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적고,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피타고라스에서 해가지고 이제 뭐 호메로스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거의 한 300년 이상을 자기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은 뒤에 고대 그리스 철학이 꼽히는 것이고, 그런 키케로의 그런 밤잠 미루지 못하는 수많은 번역의 과정이 150년 있었는 뒤에 베르그리드스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시인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 천년을 가잖아요. 이런 밑바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거 없이는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갈 수가 없는 거고, 이 잉글리시라는 것은 실제로는 킹 제임스 분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라틴 세계의 멸망인 15세기, 16세기를 거치면서 500년을 거친 거예요. 단기간 내에 된 게 전혀 아니고,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 자기 말로 학문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현지 내 수많은 그 학문 분야의 그 전문 용어들을 다 우리말로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것을 우리말로 학문을 할 수 있겠어요? 바꾸는 작업이 선행이지. 또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모르지. 적어도 100년은 걸리겠죠. 그럼 이 과정을 거친 뒤에야 노벨상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 우리 둘만 할 수 있는 얘기. 근데 혹시 이런 얘기를 좀 뭐 인맥이 닿으신다면 대통령께도 했죠.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가요? 네, 그럼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은 표야. 그렇죠. 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없는 정책이라는 게. 네, 우리말로 학문하자는 공감해요. 동의해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 필요한 건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잖아, 네 분. 네. 어느 게 옳으냐. 이게 설득이 안 돼, 우리 안에서. 결국은 운동은 운동 차원으로 가고, 저는 혼자서 이렇게 또 혼자서 하는 거고. 근데 점점점 선생님처럼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날마다 있어요. 그래요? 네. 똑같은 이유예요. 응? 우리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철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날마다 찾아오세요. 와가지고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상담을 하느라고 시간 많이 뺏기겠어. 저는 이거 상담이라 생각 안 해요. 최재호가 이렇게 했거든요. 27년을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지천주,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님입니다. 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떠나면 그 사람이 100명을 모아요. 그래서 동학이 전 세계 전국적으로 갑자기 들고 일어난 이유는 세제어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한 명 한 명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동학은 없는 거야. 한 명이 결국 다 바꾸는 거죠. 볼셰비키 혁명은 7명이 시작한 거야. 혁명이라는 건 뭐 다수가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수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잘났다고 생각하면 끝난 거고, 다수의 이러한 이바지란 말을 좋아하는데, 이바지 할 때 이라는 게 이밥, 쌀밥이란 뜻이에요. 밥 먹여준다는 뜻이에요. 이바지 하는 거는 이렇게 공양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하거나, 제사 지내거나, 신께 뭘 바치거나, 재물을 바치거나, 뭐 사람에게 바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떠바치는 거. 동화가 아니겠어요? 1인 방식으로 결국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얘기는 그건 뭐 끝난 거죠. 그때는 이제 혼자 좋아서 하는 얘기고, 근데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못하면 나중에 수 선생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니까 다들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진심인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10년 뒤, 20년 뒤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는 시대가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야. 시대가 눈 감아버리면 이거는 쓸데없는 거고, 시대가 눈을 떠서 이걸 요구하면 어느 날 바뀌는 것이고,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시대의 부름이 있다는 거는 아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준비해 놓을 것이냐, 뭐 이런 거는 뭐 저도 모르니까 뭐 그날 하는 거죠. 그날. 뭐 요즘은 제가 자유라는 말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자유에 관한 논문이 찾아보면 20만 건쯤 돼요. 무지 많아요. 자유에 대한 설명이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들춰보면 결국 계속 맴돌이야. 또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유가 뭐냐? 다시 묻는 게, 로크가 말한 자유는 뭐냐? 왜 우린 이런 식일까? 루소가 말한 자유는 무엇이냐라고 또 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한 자유는 뭐냐? 근데 이렇게 되면 보편 언어가 안 돼요. 자유라는 낱말의 뜻은 이렇다라고 해야 돼. 그래야 보편 언어가 되는 거야. 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칙의 종류가 수만 가지가 돼요. 법칙 종류를 배우다가 사실은 늙어 죽어. 하나의 법칙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은 발견된 법칙을 배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게 전부 다 보편 법칙이야. 그런데 누구의 법칙이 아니야. 그냥 법칙이죠. 말도 꼭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구를 합시고 누구의 자유가 뭔지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우린 말을 못해. 왜? 그 사람의 자유 개념을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 모두가 함께 말할 수 있는 자유라는 말의 뜻은 또 몰라.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가면 좋겠다. 우리말이 말하는 자유는 이런 것인데, 이런 자유도 있고, 뭐 부정적, 소극적, 뭐 정치적인 뭐 수많은 자유 개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이제 보기들에 쓰인 자유라는 이 낱말, 한자 낱말을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마음대로 하기라고 바꿀 수 있겠다. 그럼 마음대로 하기라고 바꿨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잘 쉽게 이해가 되느냐, 그걸 검증하는 거거든요. 일단 마음대로 하기로 일단은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단어를 얘기할 때 우보다는 단어, 절보다는 구, 구보다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 더 이제 명사에 대해서 일종의 더 이제 강하게 이제 끌리잖아요. 개념으로 잡기도 이제 좀 더 유리하고, 단어로 좀 더 모으는 거는 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아유, 엄청 노력을 하죠.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찾아보면은, 아까 공자 얘기 잠깐 했잖아요. 공자가 스스로 자자에다 자기라고 써요. 너 자신으로부터라고, 자를 때 부터로 쓴 거예요. 그때는 너 자신으로부터 유래하는 거, 그래서 유기라고 또 써. 유기. 그러면 자와 유는 같은 개념처럼 쓰인 거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럼 기를 빼면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유야. 그러니까 원래 쓰일 때는 공자님은 자기 자유를 구분해서 쓰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합치게 돼요. 자유. 근데 불교에도 또 자유가 있어. 불교도요? 원래 불교 개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의 그 프리덤은 리버티도 자유고 프리덤도 자유인데, 이거 구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 리버티는 뭐 자유권이라고 번역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조선의 선배들은 뭐라고 받아들였을까? 네. 쭉 이제 궁금해요. 되게 궁금한데요, 저도 지금. 궁금해요. 뭐라고 했을까? 네. 저는 이 기부를 좋아하니까.
이기고는 이제 시를 많이 썼어요. 시. 그 시를 많이 쓸 때 이 그 자유라는 개념은 되게 이제 그 왕이 있는 시기에 쓰인 그 지식인들은 소극적으로만 써. 내가 지금 갇혀 있다. 아, 그래서 저 꾀꼬리는 참 자유롭구나.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유롭지 못하고 저놈은 자유롭구나. 단어적으로 자꾸 자유를 얘기해요. 자유가 무엇인지 긍정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왕이 정말 자유로울까? 이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또 거슬러 내려와도 자유에 대한 적극적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록해라는 송대의 그 백화문을 적어놓은 모아놓은 이제 그 사전이 하나 있어요. 어록회. 네, 거기에 자유라는 걸 뭐라고 풀어놨냐면 두낱말로 풀어놨어요. 주변하다. 주변. 네. 주변할 때요? 뭐 그런 뜻인데 그냥 정음으로 적어놨어요. 주변하다고 마음으로 하다. 두 개를 나란히 적어놨어요. 용례는 안 적어놨고 이렇게 두 가지만 딱 풀어놨어. 주변머리 없다 할 땐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주변머리. 주선하고 변통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이제 벌려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요리조리 잘 그거를 이제 마름질 해가지고 다물려가지고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주변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주도 면밀하게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그것을 제대로 잘 이렇게 이제 조정하고 해가지고 상황을 잘 통제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거. 이게 주변하다예요.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 솜씨 좋게 뭔가 일을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다룬다는 뜻이죠. 자유자가 주변으로 나왔다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흉나라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풀이한 거니까. 근데 제가 좀 관심이 갔던 게 마음으로 하다야. 마삼으로 하다, 마음으로 하다. 마음으로 하다는 완전히 공자 거야. 공자는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서 자의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그것도 이제 마치 이제 70이 되면 이렇게 무슨 말을 들어도 거슬리지 않는다. 이게 자유 개념이거든요, 공자에. 그러니까 어떤 예나 이런 데에 거스림이 없다는 거예요. 순리에 거스림이 없는 거. 이게 자유로 쓴 거예요. 그건 노장이나 불교도 비슷해요. 이런 개념으로 마음으로 하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율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한 거야. 예에 관한 거죠. 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미로 마음으로 하다를 쓴 거예요. 근데 앞에 것도 되게 재미있어. 마음으로 하되 제대로 해내는 거야. 그럼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한데 아우른다면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말미암다. 네. 처음에 썼던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자, 요거를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있죠. 말미암다, 주변하다, 마음으로 하다. 이 세 가지를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우리말을 찾아내면 우리 전통은 다 한데 다물릴 수가 있는 거야. 그 말이 이제 마음대로 하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로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였지만은 이 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모두 한데 아우를 수가 있어요. 대로라는 것은 되다, 다다르다,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곧바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라는 게 있죠. 그 마음이 바라는 대로, 곧바로 거기에 다다르는 거. 이게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마음이 가는 것을 따라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는 거. 이게 마음대로 하다예요. 그러면 결국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될 테고, 응?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그릇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때는 장인이 되는 것이고, 응? 그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거는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타율 이런 게 아니니까, 응?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 돼요. 마음대로 하기. 이렇게 만들고 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가 돼 버리잖아요. 동사로 만들면 되지 뭐.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낯설 뿐이지. 그냥 맘대로 다 하면 돼요. 맘대로다. 다를 붙이면 그냥 동사가 되니까. 자연스러운데요? 맘대로 다. 예. 예, 예. 그 맘대로 다 하면 이제 적용이 어려워. 동사처럼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하다를 가지고 와야 돼. 네.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완결되진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형용사가 돼야 돼요. 형용사라는, 뭐 제가 이제 형용사란 말을 쓰진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말 가운데 그 부사하고 형용사는 굉장히 독특해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낸다. 마음대로 스럽다.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러면 형용사적으로 꾸밀 수 있는 말이 돼요. 네. 맘대로 스럽다. 맘대로 어근으로 삼고 네. 스럽다를 전미사로 쓰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들어 쓰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 맘대로가 명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다를 빼어도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맘대로. 괜찮은데요 지금?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생각보다 없는데? 아, 그래요? 이 논리 전개가. 그럼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저절로다, 스스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을 명사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그 수시 꾸미는 말로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꾸민 말이 중요한 건 뭐냐면, 형용사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더와 덜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더와 덜은 정도를 나눌 수 있는 거야. 더 맘대로스럽다, 덜 맘대로스럽다, 가장 맘대로스럽다. 세계 전체를 하나의 디그리로 통일적인 체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 철학이거든요. 이걸 만들어내면 자유의 정도를 가지고 이 세계 전체를 정도, 등급을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삶을 설명할 때 아주 쉬워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고, 그래서 마음의 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얽매였냐 아니냐 뭐 이 정도 가지고 불교하고 거의 유사해지는 이런 이제 말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형용사 철학인가? 그거는 지금 이제 어떤 뭘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용어는 제가 이제 형용사 철학이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제 유튜브에는 있는데. 아, 있나요? 제가 못 봤는데. 어딘가에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책 같은 거는 따로 보기 어렵나요? 아, 그거는 제가 부사 철학 이런 거, 명사 철학 이런 거 제가 만들어낸 말들이니까. 어쨌든 말놀이의 어떤 방법론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제 찾아보고 예. 그래서 익혀야 저도 이제 예. 같이 이제 그 뭐죠?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방법론이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하는데 잘 막연하게 그냥 그런 문제의식만 갖고 있고 방법론이 없으니까 문제의식에서 그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상태거든요. 황님의 그 방금 말씀이신 그걸 좀 머릿속으로 제가 딱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좀 국어학에서도 서술을 이렇게 해나가면 거기서도 좀 이제 공격 들어오기 좀 어려운 탄탄한 논리가 있잖아요. 일단 제가 보기엔 명사 이런 말, 형용사 이런 말을 국어학에서 빨리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의 진정한 특징이 뭔지, 명사, 형용사 뭐 이런 수어, 서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발견한 건 이제 매드풀이라는 형식인데 매드풀이 꼴로 되어 있는 건지, 매드풀이 꼴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한국말의 이 문법 이것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마 국어학 내에서는 좀 주장이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 결과적으로 품사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 있고 그다음에 철저한 어떤 면역 과정이 있다면 그게 논문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면은 좋고 저는 그걸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제가 품사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네. 형태론하고 품사론. 네. 그래서 그쪽 논문도 써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론을 어디서 따와야 되는지, 방법론은 무엇인지, 그게 이제 막연하니까. 일단 주식형 같은 경우는 아마 주식형을 보면 되고. 그럴 거예요. 네,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갈말 자체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책이 몇 권 종류가 별로 없죠. 그냥 많지는 않아요. 그냥 찾아서 주식형 관련된 예, 출판된 책을 보면 되죠. 주시경 선생님 제자들이 거의 없어요. 최연배, 김두봉, 이승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주시경 제자들인데 그 선생님의 길을 안 따랐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책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알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버전이 달라지거나 달라졌어요. 시즌이 달라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럴 뭐 필요성도 있었는데 체계가 안 잡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한 세대만 더 가면 체계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저는 이제 뿌리를 둬야 되겠네요. 주식형. 그게 아마 주식형 연구하시는 분들은 있으니까 비주류지만 근데 아마 성과가 있으실 거예요. 주식형 학회도 좋은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입을 하고 좀 활동도 하고 좀 그런 괜찮겠는데. 네. 제가 한번 하여튼 모르겠어요. 논문지를 뭘 쓸지 모르겠지만 하나 이쪽으로 정해지면 저도 이제 체계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고 선생님께서도 이런 걸 하면 방금 좋겠다 하는 좀 조언도 좀 해주시면 돼요. 네. 바쁘시죠?